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가 새로 마련한 프로그램 베나 초대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분들을 모셔서 살아오신 얘기, 생각하시는 바, 요즘 활동하시는 어떤 일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손님으로 복거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분을 섭외할까 토의 끝에 압도적 다수가 복거일 선생님을 꼽았습니다. 당선된 셈이네요. 네. 1946년에 아산에서 출생하신 거죠? 예. 네. 그 아산이라는 데가 원래 세 군이 합쳐진 겁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이제 합쳐가지고 할 때 아산하고 신창하고 중심지 이제 온양 네. 세 군인이 합쳐졌는데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곳이 아산 쪽이에요. 그래서 아산이 비교적 세력이 약한데 네. 온양을 누르고 이제 아산군이 된 겁니다. 명칭이. 예. 네. 원래 그쪽 이제 온양 온천, 이거 이제 조선조 때부터 유명한 온천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중심지인데 우리나라 지명도 보면은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썩 그렇게 밝은 역사는 아니죠. 예. 맨담맨님 몇 번째십니까? 제가 사남일녀의 맞이죠. 또 장남이 성격상으로 솔로웨이 얘기를 따르면은 독립심이 강하고, 네.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잘 거두는데 좀 독재적인 성격이 있어요. 저한테 딱 들어맞더라고요. 아, 그게 모든 장남한테 해당하는 걸까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장남끼리 뭐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장남하고 막내는 아주 성격이 정반대죠. 아, 그래서 제가 아마 선생님과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 46년이라면은 이제 정부 수립 전이고 해방 후입니다. 최초의 기억은 언제적이신가요? 사람이 최초의 기억이 그게 좀 뚜렷한 건 아닌데 아마 제가 이제 누룽지를 좋아했어요. 네. 제가 이가 많이 달았는데 누룽지를 좋아하고 많이 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누룽지를 아버님이 못 먹게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고모, 뭐 큰어머니한테 이제 얻어가지고 몰래 가서 먹다가 들켜갖고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 그게 첫 번 아닌가 싶어요. 유년 시절의 복거일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집안에 우리 세대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기였어요. 아버님은 차남이신데 네. 큰아버님이 그 자식이 늦게 태어나가지고 제가 첫 번째라 귀여움을 많이 받았죠. 어릴 때 그 귀여움 받은 것이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그러니까 저는 원래 내성적인 면이 많죠. 뭐 작가가 됐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비교적 사람을 잘 믿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믿어보고 그러면 이제 현찮으면 이제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는 거죠. 그 컴퓨터 속의 가상공을 이용해갖고 이제 실험을 해본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유명한 티포 대단이에요. 가장 그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적절한 전략이 뭐냐면 일단 사람 믿고 상대가 협력을 하면은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얻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별하고서 관계를 단절하고. 단절해 갖고 손해를 보는 걸 줄이는 그런 전략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협력해라. 그다음에 상대가 하는 대로 해라. 협력하면 협력하고 배신하면 관계를 끊어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보면 이 컴퓨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그램의 그 전략적 차원이지만 개인 관계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일단 사람만 믿고 그 얘기대로 굳이 들리지 않는 얘기도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허황되면 끊는다 하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을 어려서부터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상대의 진위를 캐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 시절 기억과 연관이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혹시 6.25 동란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6.25는 그 뒤의 일이죠. 네. 상당히 이제. 그래서 아까 연 얘기를 갖다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이렇게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는 게 중요해. 영향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가정을 우리 너무 요새 소홀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그 기본이에요. 사회를 그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서 그 우리가 자꾸 요새는 그 가정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장 교수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6.25로 넘어가잖아요. 네. 사회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대한 현상은. 그 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족, 이 관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외로 우리가 논하는 게 사회하는 게 적어요. 학창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학교도 아산에서 다니신 거고 기록에 보면은 기지촌으로 이사를 하셔서 꽤 오래 사셨잖아요. 네. 언제 그러면 이제 기지촌으로 이사를 하신 거죠? 얘가 길어요. 가족사니까. 네. 내가 태어나신 내포 지방인데 내포의 북단이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에 조병옥 선생님이 이제 계셔가지고 일정 말기에 민족운동 그 단체가 조직이 됐어요.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니까 지방이니까 이제 교원들 중심으로 네. 조직이 됐죠. 그래서 조병옥 박사께서 그걸 만드셨는데 그 조직이 해방 뒤에 남로당 계열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마이크로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각 지방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 네, 이 세밀한 역사.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뜬금으로 그 가족사를 얘기하게 되면 맥락이 안 잡혀져. 그러니까 그 6.25 직전과 해방 직후에서 해방 그 기간 해방 공간에서 이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좌익으로 편향이 됐어요. 그때 아버님은 이제 일정 말기에 그 민족주의 단체에 들어가셨는데 해방과 더불어 이제 남로당 조직이 흡사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남로당 조직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6.25가 났어요. 그래가 이제 공식적으로 부역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도피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곳이 숨을 곳이 기지촌이었죠. 그래서 뿌리 뽑힌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기지촌에 오래 사셨죠. 그게 선생님 몇 살 때쯤 일어난 일입니까? 6.25 때는 내가 40년생이니까 이제 만 4살. 네. 그렇죠. 그래야 끝날 때가 만 7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이제 들어가서 다닐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다행히 우리 집안에서는 크게 참화를 겪진 않았어요. 네. 우리
사람이 상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람이 상하면은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안 잊혀지죠. 그러니까 이 골수 좌익 지식인들을 보면 대개 집안에서 6.25 때 가족이 화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그건 쉽게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지촌의 아들이 돼가지고 작가는 자기의 모든 경험을 활용하니까 세네카의 기지촌이라는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이라는 캠프 작품 세네카의 속에서 기지촌을 썼죠. 학창 시절에도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학생이었나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 지식에 대한 그 갈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제가 자라나는 곳은 이제 아산에서 떠나고 피난에 갔던 청양이라는 곳인데 네. 산골에 대칠갑산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산골이에요. 그런 산골에 어린 학생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갔는데 읽을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중학생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마을에. 예. 네. 그 마을에. 그래서 그분 이제 책을 빌려가지고 중학교 교과서를 공부해 온 셈이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걸 어려워서 모르고 주로 이제 사회계열, 역사, 지리, 이제 뭐.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그래서 제가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원래 역사학을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이제 역사하고 문학이 뭐 뿌리가 같으니까 네. 결국은 계기를 찾아온 셈이죠. 그럼 중학교는 아산중학을 예, 아산에. 나오셨어요. 예, 그때 이제 시험 봐서 진학할 때입니다. 예, 아산중학교를 들어갔죠. 사립학교 였죠. 고등학교도 대전상 거기서 사립이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장학금을 받으러 이제 학교를 선택했죠.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 고등학교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고등학교 동문회가 그렇지. 굉장히 세지요.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참 불리합니다.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상층으로 좀 올라갈수록 그게 점점 소수파가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다른데 그분의 심정은 제가 잘 이해해요. 부산 상고 출신의 예. 소수파였던. 예, 부산 상고 출신이 겪어야 했던 그 서러움을 제가 알죠. 그분이 늘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 충동을 느낄 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묘하게 이거 상고 출신이 많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동지 상고. 예, 포항. 네. 이분들 세 분들이 다 보면 정말 개혁적인 성격을 좀 지녔었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파니까 비교적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릴 때의 그 달아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삶의 종착지를 규정하게 되죠. 산다는 것은 살아갈수록 가능성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자기 과거가 미래를 갖다 결정하기 때문에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가 중요하다고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운명의 99% 결정된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성격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에 그 1% 중에서도 99%가 첫 한 해에 결정이 돼요. 벌써 도를 지나면 그 아이의 운명이 거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내가 tit-for-tat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릴 때 딱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잘 거두어 주면은 성격이 밝게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후천적 노력의 이 분량, 포션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그걸 오해를 한 거예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그 환경, 자궁이라는 환경의 영향이 큰 거죠. 태어났을 때도 바로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서 그 얘기를 할 때 유전자가 발현돼 갖고 사람으로 자라나는 과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그것과 선천적이라는 것은 엄격히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유전자가 환경과 작용하는 과정인데, 이 환경이 작용할 때는 생성 과정이 많은 초기에 집중된다 그래요. 영향이. 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거대한 담론들 계속 얘기하고 관심 끌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행운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선생님, 어떤 글에서 초중고 시절에 나는 좀 삐딱한 학생이었다고 토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학창 시절 에피소드나 기억나는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거나 교과서를 잘 의문이 되는 건 끝까지 파고드니까, 그 중학생이 받아 적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었다고 그래요. 50년대, 60년대 한국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기형을 받았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토론하게 되면 학교 수업 진도가 있잖아요. 네. 진도 제쳐놓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토론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이제 다 지켜보는 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하고. 뭐 어떤 때는 선생님께서 너무 집요하니까 화를 내시기도 했죠. 근데 그러한 것이 선생님들로부터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뒷날에 그 지식인으로 자라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건 그 버릇이 대학까지 가고, 대학 가서도 선생님이 구술하시면은 적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60년대 초니까. 네. 교과서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꼭 불러주세요. 그럼 열심히 적어야 돼요. 네. 왜 적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선생님 말씀이 믿음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저게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 말인가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남이 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검토를 한 뒤에 받아들인다, 이제 그 얘기죠.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사람은 이게 지식을 갖다 받아들일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계를 세워갖고 각 이렇게 그 피전홀이라고 그러죠. 네. 각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세울 때나 틀을 세울 때나 거기 집어넣을 때나 검토를 하고 이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컴퓨터 기기 같은 걸 봐갖고 이제 설치한 뒤에 여러 가지 주변 기기를 꼽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그 포트가 있잖아요. 네, 단자를 제대로 꼽아야 기계가 작동하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알아야 돼. 네. 해야 이게 기계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간단한 얘기가. 지식은 방대하니까 그건 비교하는 데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걸 하다가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머릿속에 제멋대로 굴러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꽉 짜가지고서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체계를 잘 만들면은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도 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이렇게 됐고 요것을 이렇게 바뀐 거구나 하고 바뀌면 돼요. 지식이라는 게 끊임없이 바뀌어갖고, 지식은 유기체지만 그걸 갖다 끊임없이 바꿔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식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을 해서 얻는
젊은이들 보면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틀을 만들려면 책을 읽고 고뇌도 하고 실패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저 구글 해가지고 얻은 지식이든 머릿속에서 과연 저게 어떻게 굴러다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릴 때 얻은 것보다 한 100배는 많은 것 같아요. 단편적인 지식은. 그러나 전후 좌우 맥락을 맥락이 없고 두 번째는 어느 된다. 것이 중요한가 네. 중요하지 않은가는 그건 별로 관심 안 두는 것 같아요. 대소경중을 그렇죠. 가리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밑에 기본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면은 모든 사회의 것이 그런 면에서 석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신문을 보면은 신문 기자들이 것이 소양이 옛날에 그 훌륭한 기자들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거는 기자들의 재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그와 같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안 줘요. 그런 것이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될 점이죠. 그런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지초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사회적으로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구를 한다거나 묘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선생님의 유년 시절의 기지촌, 생활 공간으로서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미 사라진 그 시공이죠. 한때 존재했다가, 그러니까 해방 뒤에 생성됐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사라진 공간이죠. 그것이 이제 사회학적으로 그걸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했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외면하고 감춰야 될 부분처럼 칩으로 여겨졌거든요. 네, 들추고 싶지 않은 역사니까. 예, 그래서 문학을 다룬 것도 그 안에서 기지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은 제가 첫 번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이 됐죠. 기지촌을 다룬 작품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네. 열등감을 가지고서 바라봤거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분노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론으로서 제가 이제 얘기를 그린 것이죠. 아까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했는데 대전 상고에서 대학을 서울대 상대를 간 거는 선생님 혼자셨죠? 아니요. 여러분이 동기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예, 선배도 계시고 네. 우리 대전 상고에서 장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그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성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동문들이 이제 명문은 동문들이 다 잘 돼가고 서로다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서로다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네. 도와주고 그러는데 정보도 공유하고 우리는 그 동료들 사이에 그 애착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의 하층 계급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신분 상승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무래도 그 올드 보이스 클럽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흑수저다, 뭐 금수저라는 얘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사회나 이게 상승하는 그 이동성이라는 것이 클 수는 없어요. 시장 경제가 가장 큽니다. 중국의 경우 보면 태저당이라고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현재 태저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모택동 그 주석을 하고 같이 투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요. 다
지금 있는 사람 다 그 모택동 같이 1세대들이 후손들입니다. 뭐 많이 불리는 거 같아도 기본적으로 그래요. 핵심 분은 네, 여전히 그러니까 거기는 시장이 없어 그렇거든요. 시장에서는 자기의 능력껏 발휘해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자수성가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대학 시절에는 선생님 4년 내내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하수 자취를 하셨습니까? 입주 과외교사를 하셨나요? 그 뭐 별짓 다 했죠. 뭐 그 네. 당시만 하더라도 그 60년대는 대학생들이 힘들었으니까요. 대학 생활에서 특징은 우리 때부터 바로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한 몇 년 후부터 이제 그래서 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모인 것이 이제 제가 다닌 학교예요. 상대는 원래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좌파들이 많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였고 이제 특히 이 상대는 그 좌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학생을 많이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63세대에 속하거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63세대 나왔어요. 반정부 투쟁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적 분위기가 점점 강화돼 갖고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그 지식계를 덮게 되는 그 초입에 제가 대학을 다녔어요.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휩쓸리지는 않으신 거죠. 그 분위기에. 저는 6.25 때 경험도 있고 제가 제가 부단히 지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 마르크스주의를 경제학사의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책들을 읽은 덕분에 잘 휩쓸리지 않았죠. 제가 바둑 두던 사람들 많이 붙잡혀갔습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청맥 사건에 네. 있어놨죠. 이제 활동하던 그 마르크스주의에 물든 학생들이 많이 고초를 겪었죠. 아, 근데 선생님의 바둑 친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다행히 저는 그거를 피했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대학 생활이 어떻게 했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이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이념적으로 변천하는 걸 알아야 우리 사회의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 이념과 지식사의 풍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초년 시절에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갔다 오셨는데 그럼 군대는 저 대학 재학 중에 가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이제 ROTC를 해가지고 네. 포병 관측장교로 이제 처음에 이제 휴전선에서 복무를 했죠. 높은 땅 낮은 이야기라는 소설에 보면 군복무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큐멘터리에 가깝습니까?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서 휴전선에서 그 풍물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가볍게 네. 썼죠. 그게 최인훈 선생의 구보시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 일일. 예. 그건 또 이제 박태원 선생의 이제 소설. 네,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단절된 남북 문학사를 읽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이제 주진석 씨가 또 그 제목을 썼어요. 네. 삽니다. 저 이제 그런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유효한 그 문학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휴전선의 그 비무장지대 GP에 네. 생활하는 관측장교의 눈길로 이제 바라봤죠. 지금은 그 뒤에 제가 그 군부대도 찾아가봤고,
후배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때 많이 달라졌대요. 지금은 더 훨씬 살벌하다고 얘기죠. 아, 오히려. 네. 그때도 와서 넘어와서 보면 도륙을 내고 가고 뭐 우리도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그 휴전선 가운데 있는 그 군사 분계선 철망 표시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마구 이제 더 혼란이 나오겠죠.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취직하신 곳이 기업은행인가요? 예. 군대 입대하기 전에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그 당시 은행군이었어요. 네. 이제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잠깐 근무하다가 이제 복무하고 나와고 이제 복직을 했죠. 은행이 참 좋은 직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안정되고 업무가 꽉 짜여 가지고서 뭐 이렇게 크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직장이에요. 대신 좀 새로운 경험은 없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봉급을 많이 줘요. 왜 봉급을 많이 주느냐? 가난하면 금융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봉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근무한 뒤에 배울 만한 거 다 배웠지 않냐 싶어가지고 나왔죠. 노조운동을 하신 것도 기업은행 아니에요. 에서입니까? 아니에요. 아, 공고 뒤로군요. 은행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할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네. 노조가 있었지만 잘 해주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조직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노조가 뭘 개입할 건 없어요. 지금은 금융노조가 이렇게 아주 강력한데 보면 금융노조가 하는 활동들 사회 보탬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새로운 기법 투입 돌아오는 거 뭐 이렇게 합병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인류가 아니고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는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들어간 곳은 제조업이었는데 재련하는 곳이었죠. 가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기업 지배 구조가 굉장히 원시적이었어요. 네. 사장이 부정을 해도 그걸 막을 장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노조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게 비명을 찾아서에 나오는 반도 알미늄 공장인가요? 예.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망하니까 합작 투자를 통해 갖고 이제 다시 이제 공장만 재건해 갖고 이제 돌린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합작 투자 담당을 해 가지고 참 많이 배웠어요. 외국 기업과 외국 기업과 서신도 주고받고 그 이제 협상을 하니까 네. 외국의 선진 기술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보다도 먼저 회사가 어떻게 하고 망하는 걸 봤거든요. 큰 회사가 망하는 과정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압니다. 또 인심,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도 보고 흥하는 회사에 가보면 다 열심히 오고 활발하고 움직이니까 크게 뭐 배울 건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가다 보면 별일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작가가 이제 소재로서는 유용했죠. 근데 망하는 회사 같으면은 당장 직장이 없어지니까 불안하고 객관적 관찰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나는 늘 이제 지식인이니까 이렇게 지식인은 자기가 몸을 담아들여들 때 한 번 빠져가지고 바라봐요. 예술가는 두 발 빠져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가도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콘라드가 한 얘기. 어떤 글에 보면은 그 당시 선생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해외의 회사들한테 빚을 좀 탕감해 주거나 이 빚 받는 날짜를 좀 늦춰달라고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비굴한데 형식은 최대한 좀 우아하게 갖춰서 써야 했던 게 애로사항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학 수업을 그렇게 한 셈이죠. 사람이 이렇게 비즈니스 레터라는 거는
형식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네. 그 용례대로 해갖고 딱 짜집기를 하면은 번트단 네, 비즈니스 레터가 네.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국리를 해갖고 열심히 이제 좀 아름다운 문장을 갖다 이제 쓰려고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딴 일을 하다가 우연히 거래하던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딱 미스터 보 뷰티풀 레터를 쓰는 사람하고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뭐랄까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망해가면 우익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제가 갖다 느낀 거는 지도자를 갖다 찾아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지위나 뭐 이런 것 관계 갖고 심지가 굳은 사람, 멀리 내보는 사람, 자기 일 안 차리고 회사를 갖다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모여요. 위기 돌파가 가능한. 예. 제가 평사원인데 뭐 선배들, 몇 년 선배들 때로는 뭐 직책을 가진 과장, 부장도 붙잡고 복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수 쪽에서 인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봐요. 홍준표 지사는 사실 후보가 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가장 위기 돌파가 맞다고 생각해갖고 갑자기 부상해갖고 후보가 되고 자기 혼자 개인기로 전체 득표의 4분의 1을 얻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닥치면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서 모여요. 그런 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까지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조직이 아니고 조직이 흔들릴 때 구성원들이 살 길을 찾는데 그때 사는 사람이 대개 이번에 나온 홍 기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돌파력이 있고 자기 주견이 뚜렷한 그런 사람 찾는다 그런 얘기죠. 제가 젊을 때 제가 25살 그때였는데 그 30대 40대 선배들이 네. 저한테 의견을 구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좀 헤쳐나가자.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 세력이 아주 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겠죠. 선생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젊은 시절에 고집이랄까 소신이랄까 이런 게 꽤 강하셨다. 예를 들면은 사내 체육대회를 하는데 레프트 윙 자리가 부족하니까 나는 오늘부터 왼발로만 공을 차겠다. 그래서 오른발로 공을 찰 수 있는 상황이 와도 굳이 왼발로 차는 연습을 계속하고 실전에서도 굳이 왼발로만 이제 공을 다루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일단 이 얘기가? 그게 뭐 사실이 아니죠. 공 차는데 뭐 공이 걸리면 차는 거지 뭘 그 왼발에 오른발 따지 정신없는 거지. 그러면은 그 양궁 취미를 가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떤 때 보면 우스거리도 좀 되고 어떤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하는 짓만 하게 되면 그 평판이라는 게 생겨요. 이 사람은 안 하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갖다 걷는구나 네. 해가지고 언제부터는 그걸 갖다 이제 받아들이고 안 하면 또 이상해져요. 요새 복형은 요새 잠잠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저는 그러니까 늘 그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리라는 그 기대를 갖다 받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압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도입하고 추진도 하고 했죠. 근데 저는 늘 개혁 세력이었어요. 모든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을 것이 없는가. 네. 둘레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를 많이 준 셈이죠. 심리적으로. 비명을 찾아서가 문단 데뷔작인데 그전에는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벼락 같은 축복처럼 비명을 찾아서라는 단행본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40대를 넘긴 시점이었나요? 87년이니까 제가 41살에 41살에 이제 나온 셈이죠. 서문에 보면은 직장 그만두고 3년 동안 그 소설만 썼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년이죠. 네. 일단 꼭 4년이에요. 계기가 있습니까? 그 작가로 인생의 궤적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저는 뭐 자유롭게 이제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안 식구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때 연구소에 근무했는데 여기서 맨날 그 하던 일 되게 끝나가고 제가 이제 의자를 도입하고 연구소 이제 건설원을 했거든요. 네. 연구소 잘 쓰고 잘 돌아가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변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언제면 이제 83년이니까 광주 사태가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충격이 그 아주 사회적으로 아직 남아있을 때죠. 남에서 아니라 아니 짓누르는 거죠. 507이니까 짓누르는 거죠. 84년도. 그 제가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겠냐고 묻고 그래요. 그래서 제 나름 뭐 여기에 좀 지적으로 대응해보자 해가지고 결심을 했죠. 원래 제가 이제 시인 출신, 시인을 네.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시로서 대응하려고 했는데 시는 잘 안 돼요. 시가 써보면 이게 구호가 되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소설 쓰기로 하고 일단 그만뒀어요. 뭘 그만둬야 뭐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계획을 세우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일단 그만두신 거군요. 일단 그만두고 그다음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회사에 딱 떠날 때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사표를 쓰고 은행 나올 때 지점장님께 그걸 드리고 나와가지고 나 가요 했더니 동료들하고 나중에 찾아갔더니 점심 먹으러 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환송회 이런 거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원래 내 그 희망이 음유신이었거든요. 결혼도 그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하셨죠. 30대 후반, 중후반에 하신 거니까. 82년에 했으니까 네. 만 36세?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게 굉장히 늦은. 이제 30세를 되게 안 넘으니까 안 넘겠죠. 기록이나 선생님 쓰신 글에 보면 외국 출장 나갈 때마다 외국에서 그 대체 역사 소설이라든가 추리 소설 사오는 얘기, SF 소설 사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데뷔작인 비명을 찾아서가 SF 대체 역사 소설이 된 거는 그 독서 취향과도 많이 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소설에 대해가지고 모르고는 과학소설 쓸 수 없는 거니까 과학소설 쓰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과학소설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과학소설 작품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적 풍토인 척박하다는 걸 뜻해요. 과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 좁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문학적 상상력을 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 그 얘기예요. 외국에서 그걸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데뷔한 지가 이제 30년이 이제 이제 딱 됐는데 그러면 저를 뛰어넘을 만한 작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온다 이거. 두드러진 SF 작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 네. 적어도 이제는 30년 되면 한 세대인데 한 세대 되면 뛰어난 작가 나와갖고 누굴 넘어섰다 소리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척박하다 그게 지적으로. 4년 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문제가 뭐 이게 거의 지적 풍토가 척박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새로운 그런 지적 주풍토가 있어야 마크롱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개척하는 거예요. 블레어가 나오고. 우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건 지적 풍토. 우리가 이 담론도 그래요. 이런 데 와갖고 내가 참 수백 번 했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평면적이에요. 이러저만 따지는 거죠. 그것이 엮여가지고서 하나의 이렇게 내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거대한 담론이 되도록 그 사회자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장 교수가 제일 나아요. 아니, 송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피상적으로만. 역시 좀 송구하나 피상적인 질문인데, 4년 동안 소설을 쓰시고, 그게 출간된다는 어떤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쓰신 거지 않습니까? 네. 출간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얘가 그 시를 쓸 때 네. 이제 연구소 다니면서 시를 썼죠. 그런데 문단에 아무 내가 이제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네. 문학과 가장 거리가 먼 장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상대 상과를 나왔어요. 상고 출신에 상대 상과를 네. 나오고 은행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이질적인 과정을 거쳐왔는데 인맥이 없잖아요. 네. 인맥 오니까 김현 선생의 그 평론을 읽게 됐어요. 그 딱 이 양반 봐라. 이거 작가를 굉장히 아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찾아갔어요. 무작정. 네. 네. 찾아가고 딱 놓고서 시집이 내가 이렇게 시를 썼는데 이건 출판해 주시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 초대면을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의외로 비슷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보니까 찾아온 와갖고 이게 당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줄 만한 지적인 원숙함이 있었고 나는 상대가 당대의 그 문단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지닌 평론가, 서울대학교 불문과 교수 그런 사람과 내가 가면서 별 주눅이 안 들고 대등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우위로 보는 차이가 크는데 딱 둘이 만나면은 얘기가 잘 됐어요. 김현 선생이 열린 분이셨군요. 굉장하죠. 아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걸어온 길을 묻지 않는다. 당신의 그 눈동자가 바른 것만 본다는 그 옛날 그 선사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온 나라 젊은이들이 다 그 울었잖아요. 그 문학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계속 있는데 이분이 그 내왔자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어디. 그래갖고서 문단에 선배가 있어야 되니까 하고서 저를 문단 선배한테 소개를 했어요. 네. 그게 바로 김춘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단의 대가, 위대한 시인 김춘수 선생님을 제가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 꽃의 시인. 네. 예. 그분은 좀 위대한 시인이거든요. 비록 한국어로 써갖고 노벨문학상도 못 받았지만 밖으로 남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분이 미당과 함께 김춘수 선생님 두 분이 이제 가장 수준이 높았던 분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행운이었죠. 그래서 써가지고서 김현 선생에게 드렸어요. 전화를 딱 드렸죠. 이제 그 원고 하나를 썼는데 그런 거 썼는데 전화했더니 연락 안 했으니까 4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복형한테 무슨 불행한 일 난 줄 알았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은 줄 아신 거죠. 근데 그때 왜 전화를 하셨냐면 이분이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안 받더라 이거죠. 행방이 비워놨다고요. 네. 왜 전화를 하셨냐면 김 선생님께서 제 시중에서 골라가지고 현대문학에 추천을 했어요. 근데 천료를 하려면 추천을 완료하려면 사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작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시인을 추천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현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 왜 안 찾아나오고 이제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에서는 몇 년 전에 사라져가고. 네, 퇴사했다고 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가갖고 이제 그러면 올라오셔 그래서 올라가고 드렸더니 쭉 보더니 딱 첫 마디가 춘호는 딱 비명을 찾아서의 경우. 네.
춘원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딱 쾌재해서 춘원 딱 찍고 요거 있습니다니까 다 보더니 알았어. 놓고 가시더라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김병기 선생님께서 문학과정 사장께서 엽서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우리 출판을 해도 출판하고 싶다. 그때가 일생에서 가장 아마 감격적인 순간. 네. 아니 감격적인 것보다도 희망이 부풀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당시 문학과 지성사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은 네. 출판사였잖아요. 거기서 첫 작품을 출판한다? 이게 세상이 쫙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병마와의 사투를 벌이신 얘기, 또 작가로서 사상가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한 얘기 집중적으로 여쭙고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내가 원래 그 사회자들에게 이게 하기 힘든 사람인데 장 교수 잘했네.